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생제 관련해서 공부를 좀 다시 해볼 거고요. 다음은 카바페넴, 이제 많이 사용하죠. 페니실린 계열도 많이 사용하고 세팔로스포린 계열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한 약물에 카바페넴 계열 이제 약물들도 많이 있죠. 이 카바페넴 계열 약물들도 똑같이 AST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과 유사하게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하여 세균을 파멸시키는 기전을 가지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카바페넴은 특징적으로 그람 음성, 양성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약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미페넴, 뭐 다른 말로 이제 실라스틴 같이 사용하는 약물도 있고, 많이 사용하죠 메로페넴. 그리고 발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에르타페넴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얼타페넴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리페넴, 본원에서 사용하는 약물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가 메로페넴, 1g짜리가 있고 500mg짜리가 있어요. 유니큐팸 같은 약물이고 그냥 제조사가 달라서 약품명만 상품명만 다른 거예요. 지금은 메로팸도 있고 약물 종류가 상품명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광범위한 생제로 이제 중증의 폐렴이나 요로 감염, 폐혈증에 적용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카바페넴은 AST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임반즈 많이 사용하죠. 보통 1g짜리 한 바이알에 1g짜리 약물이 보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AST 해주셔야 되고요. 이콜라이의 효과 있어서 복막염이나 요로 감염의 마지막 항생제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덱스트로스에는 믹스 잘 안 하고, 이제 덱스트로스 믹스에서 수액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투여 전에 NS 10cc 미리 플러싱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플라주나 셀라인 그냥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면 덱스트로스에는 같이 섞이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실라스틴, AST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똑같이 카바페넴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독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용하면은 젓갈색료, 실제로 소변 색깔이 많이 진해져요. 붉은색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클로버 많이 사용하죠. 아시클로버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련 부작용이 증가해서 동시에는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아시클로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라스틴 처방이 났다 하는 경우엔 저희가 중간에 미리 걸러서 주치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카바페넴 계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메로페넴, 임반즈, 실라스틴 본원에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실라스틴은 프리페넴 약품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보통 정규로 들어가는 이런 QID, BID, TID 약물들 제외하고 QD로 많이 쓰는 약물 중에 이 글리코펩타이드 계열 약물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약물들은 AST를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들 근무하실 때 간혹가다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펑셔널로 운영이 되잖아요. 완전 신규 시절에는 약딱지를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알기로는 AST를 하지 않는 약물인데 AST를 해달라 이렇게 받아서 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게 되면 보통은 양성이 나와요. 왜냐면 이 글리코펩타이드 계열하고 뒤에서 설명드릴 아미노글루코사이드 계열 약물들, 이제 플로우케놀론계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AST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게 피부 독성 위험도 있고 위양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약물들이라 AST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괜히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코펩타이드 계열은 본원 약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반코마이신, 그리고 테이코플라닌의 타고실린 사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 세포벽의 합성을 방해해서 이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건데, 기존의 생성을 억제하는 카바페넴이나 이제 페니실린 계열도 보시면 세포벽을 파괴해서 생기는 거고, 이 친구는 세포벽의 합성을 방해해서 기본적으로 AST를 하지 않고, 특징을 보면은 주로 그럼 양성균, 황색 포도 상구균, 혈중 농도 TDM 확인하면서 결정하고요. 이 TD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약물을 다룰 때 이야기를 드릴 텐데, 몇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이 TDM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혈중 농도에서 적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글리코펩타이드 계열 중에 반코마이신 TDM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마다 처방 스타일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투여하고 나서 몇 시간 이내 또는 몇 시간 이후 또는 데일리로 아침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약물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반코마이신 같은 약물은 AST를 하면은 피부 괴사 위험성이 있어서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 받아서 약탁제를 받았을 때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고, 자, 반코마이신 많이 사용하죠. 1g 한 바이알. 보통은 QD로 사용하거나 BID로 사용하거나, 흔히 BID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투여 후 홍인증후군, 이게 다른 말로 레드맨 신드롬이라고 해서 너무 급속도로 환자에게 빨리 줘버리게 되면은, 투여하게 되면 온몸이 빨갛게 변해요. 요거 홍인증후군 같은 경우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조금 더 증상이 자세하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반코마이신은 AST를 뜨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환자들 중에 유독 조금 빨리 투여되는 환자들이 있고 하면 환자들이 이칭 센스를 심하게 호소합니다. 온몸이 엄청 빨개지고, 흔히 이제 임상에서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은 구분이 가능하시겠지만, 신규 때는 이게 스케비스인지 이 레드맨 신드롬 때문에 생긴 건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특히나 요양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시다가 입원하신 분들은 워낙에 어렸을 그 과거에 스케비스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스케비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많더라도 과거에는 적당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해서 피부과나 아니면 뭐 심지어 저희 쪽에선 유로에서는 평가를 하시고 처방을 주실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 홍인증후군이랑 스케비스는 다르다라는 거. 이 스케비스도 선생님들이 구글에 검색하시면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 나타날 거예요. 뭐 오금 쪽이라든지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든지, 터미널이 보인다든지, 특히 뭐 손목 쪽, 뭐 발목 쪽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많이 물린 자국이 보이는 게 스케비스. 홍인증후군은 몸 전신에 두드러기처럼 발생하면서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몸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작용 때문에 최소 1시간 동안 천천히 투여합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1시간 동안 천천히 주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하다 보면 30분 동안은 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다만 1시간 동안 주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TDM이 필요하고, 이 피크 레벨은 20에서 40mg per 리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약물이고, 잘못 적혔네요. 신장으로 대부분 배달되기 때문에 TDM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세프트리악손,
세팔로스폴린 계열이죠. 이 3세대에 있는 셉트리악순이랑 같이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방코신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따로따로 처방을 받아서 드리거나 하고 나서 뭐 플러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치의한테 컨펌을 받고 안티를 변경한다거나 해야겠죠. 다음 베타락탐계 계열 항생제와는 믹스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타락탐 계열에서 선생님들이 뭐 타조락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타조락탐을 주고 나서 바로 방코를 다늘기보다는 가능하면 그 라인은 셀라인으로 플러싱을 해주고 사용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어느 논문에서는 같이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 어느 논문에서는 따로따로 줘라 하는 논문도 있어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의 그 지침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NS100 이상의 믹스에서 1시간 이상 점적 투여하고 급속도로 줄 경우에는 저혈압 발생도 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레드맨 신드롬이라든지 약물 과민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테이커플란이 많이 사용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방코마이신보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1회 투여가 원칙이고 보통은 QD만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러고 또 조심해서 봐줘야 되는 거 TPN과 같이 투여하면은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여할 때는 반드시 먼저 셀라인 플러싱을 해주고 TPN 쪽 라인을 잠궈준 다음에 타이코플라닌 단독으로 투여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셀라인 10cc 플러싱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TPN 라인을 틀어줘야겠죠. 방코마이신보다는 레드맨 신드롬 나타나는 확률은 비교적 적고 방코마이신보다 조금 더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안티들은 여기 테이커플라닌도 마찬가지지만 굴려서 믹스해라. 네, 바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만 거품이 발생하지 않게끔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항응고제를 같이 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 항응고 증상이 그 효과가 활성화되므로 이제 INR 모니터링이 필수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타락탐 계열에는 이렇게 페니실린, 세팔로스폴린, 카바페넴, 뭐 모노박탐 이렇게 있다라는 거 한 번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제가 갖고 와봤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어떤 약을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는 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시겠죠. 근무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간단하게 모든 약물을 공부하기보단 선생님들이 그 듀티에서 많이 봤던 약물 또 새로 접하는 약물 위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금방 조금 손에 익고 눈에 익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임상에 녹아들면서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이제 살균제고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AST 하지 않고 투여하고 이명이나 이통, 시야 흐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죠. 겐타마이신이라든지 아미카신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데브리나 뭐 이제 그런 소어를 좀 녹여주려고 아무래도 드레싱으로 녹일 수 있는 제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겐타마이신을 그 운드 부분에 좀 뿌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주치 처방대로 치행을 한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세균의 단백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줘서 그 녹여주는 작용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래서 겐타마이신, 아미카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겐타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중증 감염에 보통 적용을 하면서 단독으로 투여하지 않고 여기도 똑같이 셀라인에 믹스해서 30분간 투여합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랑은 병용할 경우에 겐타가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페니실린 계열을 사용하고 가능하면은 그 이후에 조금 시간 지난 후에 겐타마이신 또는 플러싱을 한 이후에 겐타마이신을 사용해 주는 게 좋다. 다음은 아미카신. 주로 셉시스 또는 중증의 폐렴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람 음성균부터 이제 TB균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아미노글루코사이드 계열의 뭐 내성이 있다면 아미카신에도 내성이 있을 수 있고, 이제 OS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이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주사로 맞는다든지 그런 환자들한테 같이 병용하면은 환자가 그 호흡 억제 기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보시는 게 다음 플로케놀론 계열 약물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요것 또한 살균제고 DNA랑 뭐 이런 방해암, DNA 합성을 영향을 준다라는 거. 더 임상적으로는 호흡기, 위장관, 요로 일부 피부의 연조직 감염에 적용되고, 보통은 UTI나 본원에서는 뉴모니아 쪽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AST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위양성의 결과 도출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규 선생님들이 그 AST 하는 약물들을 물어봐요.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외우셨냐 처음에. 이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약물을 보면은 바이알에 이제 가루, 파우더처럼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완전 다 녹여져서 나오는 약물들이 있어요. 완전 다 녹여져서 나오는 약물들은 AST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본원 약물 기준으로. 반면에 이제 파우더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말 형태인 거죠. 바이알 안에. 이 약물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하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뭐 글루코펩타이드 계열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반코마이신이라든지 테이코플라닌이라든지 그런 약물들은 물론 하지 않죠. 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머릿속에 익히고 들어가면은 편하다. 그리고 그람수에 따라서 제가 처음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제 믹스하는 용량 맞춰갖고 AST까지 해주면은 더더욱 완벽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외우고 들어가서 임상에 적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약물도 볼게요. 어떤 약물 중에 이 플로케놀론 계열 약물들 중에 조이록신, 크라비트, 로푸신 요 많이 사용하죠. 로푸신은 요즘 그냥 이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약물 상품명 자체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조이록신, 목시플록사신 계열이고요. 그 플로케놀린 똑같은 약물이에요. 네, 주요 성분은 목시플록사신이고 QD로 투여하죠. 왜냐? 250ml 상당히 많은 용량 사용하고요. 이 많은 용량인 만큼 어떻게 줘야 된다? 천천히 줘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정규로 들어가는 TID, QID, 뭐 BID, 안티들보다 더 후에 달아주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약물들은 왜 그렇게 처방을 주냐? 어쨌든 신체 내, 인체 내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그 반감기 시간을 따져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약물들을 우선으로 주시고, 이 장시간, 1시간,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약물들을 그 이후에 달아주어야지 이제 몸에서 적정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록신 250ml짜리 많이 사용하죠. 400mg짜리 일반적으로 QD에 같이 사용하고요. 크라비트, 레보플록사신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크라비트, 프로신이라고 부르는 상품명 각각 150ml, 100ml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레보플록사신이 주요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UTI나 뉴모니아에 많이 사용하고요. 브론키티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주로 UTI나 뉴모니아에. 그래서 1시간 이상 천천히 투여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QD, BID인데 여기도 사실상 QD로 드려요. 왜냐면 고용량이기 때문에. 다음 로푸신
2g짜리 200ml짜리 얘는 시프로폴록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QD로 투여하고 주로 UTI에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 만성 기관지염이나 뉴모니아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프로신, 크라비트를 더 많이 선호한다라는 거. 다음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뭐 마크롤라이드 계열, 뭐 글리실사이클린 계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중에는 저희 본원에서는 이 글리실사이클 계열의 타이가실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보시면 주황색 그 분말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폐렴일 때 또는 중증의 복부 감염이 있을 때 또 와파린과 병용하면은 와파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또한 AST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베타락템 계열 약물 친구들만 본원에서는 AST 하고 사용한다라는 거. 그 이후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렸던 글리코펩타이드 계열부터는 AST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 근무하시다 보면은 이제 물론 감염병동에서는 잘 코호트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오픈형 ICU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 격리실이 있어도 아무래도 병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접촉주의 환자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MRSA라든지 VR이라든지 뭐 CDP실도 있고 MRAB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볼 거는 MRSA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 그냥 글은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흔히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부르는 균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병원마다 조금씩 EMR도 다르고 전산도, 그 전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컬처 결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검사를 진행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푸튼 컬처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뭐 팁 컬처라든지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 그 균들 항목 중에 특히 어떠한 약물의 저항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접촉주의, 법적 감염병이 좀 나뉘거든요. 이 친구는 황색포도상구균, 저희 이제 영어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이해 부탁드릴게요. 스테플로코커스 아유레우스라고 부르는 이 황색포도상구균이 메티실린의 저항력이 있으면 MRSA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VR이 많죠. VR 환자들 되게 많아요. 이름부터가 VR이잖아요. 저희 아까 봤던 약물 중에 뭐가 있었죠? V로 시작하는 거? 방코마이신, 특히 뭐 또는 방코마이신 포함된 이 글리코펩타이드 계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해당하냐면, 자,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나 페칼리스 라는 균들이 방코마이신의 저항력이 있으면 여기서 VR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여기에 적혀 있나요? 제가 CDP 실은 뺐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접촉 격리를 해야 되는 친구 중에 CDP 실도 따로 있어요. CDP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해서 이게 DP실에서 검출되면은 CDI라고 해서 이제 CDP 실로 접촉 주의 격리를 하고요. 격리 기준이 조금씩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그 다이아리아 폼으로 보는 대변이 5일 이상 지속이 되지 않으면 CDP실이 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촉 주의에 더 준하지 않고 환자를 케어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다른 병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병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요렇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MRSA, VRE, CDP실 같은 경우에는 그람 양성균에서 검출이 되는 경우고요. 제가 뭐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약, 그 MRAB라든지 CRE,
CR이랑 MRPA라고 하는 접촉 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에서 나오는 경우 이제 아래서 불러드릴 거고요. 자, 여기 6번에 보이는 MRAB는 여기서 적혀 있는 것대로 카바페넴, 아미노글루코사이드 계열, 플로키놀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약물인데, 그 중에서 아시네토바우마니라는 균에서 이렇게 저항력이 있으면 MRAB가 나타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R이 되게 많죠. CR이도 어떤 CR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이콜라이에서, 그러니까 대장균이죠. 이콜라이에서 카바페넨 계열이 내성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CR이. 그리고 폐렴 간균, 막대균 요렇게 두 가지에서도 카바페넴 계열에서 내성이 보이면 CR이.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고요.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농농균이 카바페넴, 아미노글루코사이드, 퀴놀론 계열의 저항력이 있으면 MRPA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텀을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스테필로코커스 아유레우스, 엔테로콕식 인펙션, 이건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말 그대로 VRSA 같은 경우에는 방코마이신 내성제, 포도상균은 일부 균주이다. 그리고 CRE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엔테로박테리오 케이스, 그래서 폐렴 간균이라든지 이콜라이라든지 또는 폐렴 막대균이라든지가 해당하면은 이제 CR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MRPA는 카바페넴, 아미노글루코사이드, 플로키놀 계열 약물 중에서 농농균이 여기에서 검출이 된다, 농농균에서 내성을 보인다 하면 MRPA라고 간단하게 정의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항생제 스터디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거고, 혹시나 필요하신 자료라든지 또 더 알고 싶은 거 있다면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스테이블하게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영상 올리는 거는 저도 같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고생하셨고 네, 내일 근무 때 또 뵙겠습니다.